달과 소년병. 1920년대의 어느 해 초여름 한낮이 조금 지난 무렵의 일이다. 두만강을 굽어보는 만주, 두만강 건너편의 중국 땅 쪽. 강에 바싹 다가선 벼랑에 독립군 두 사람이 풀숲에 몸을 숨기고 건너편 조국의 강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수건에 간발을 치고 망태기를 짊어진 차림새는 농군 부자가 길을 가는 행색이었다. 엎드린 채 오른손에 거머쥔 장총만 아니라면. 둘 중에 한쪽은 아주 어려 보인다. 16살쯤. 땀과 먼지에 절어 누르티티한 머리 수건 밑에 까맣게 탄 이마를 밀어올리듯이 한껏 벌어진 눈자위 속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면 그쯤도 채 못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나이 많은 쪽이 망원경을 꺼내 눈에 대었다. 망원경이 아니라도 그들이 아까 고개를 쳐들어 첫눈에 알아본 강 건너 광경은 너무 뚜렷하였다. 그쪽은 훨씬 멀리에 산맥이 바라보이는 꽤 넓은 벌판이었다. 여기저기 낮은 야산이 산재한 벌판은 강에 가까운 쪽이 조묘 옥수수 같은 잡곡밭이고 좀 멀리 부드러운 논빼미가 바라보였다. 야산을 한쪽으로 끼고 보통 농가 두엇을 이때 놓을 만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었다. 추녀 끝에 이어놓은 만국기가 울긋불긋한데 운동장에서 꼬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구경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운동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100m 떨어져 천막이 하나 쳐졌는데 그 앞에 야전에서 하는 식으로 총을 걸어 세워놓고 외병들이 휴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개분대쯤 되어 보인다. 그들이 처음에 벼랑 이쪽을 기어 올라가서 살며시 고개를 쳐들었다가 불에 닿은 듯 고개를 풀숲에 묻어버리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합방 이후 두만강, 압록강 국경에서 줄곧 이어져 온 독립전쟁은 3.1 혁명 이후 국내에서 쏟아져 오는 탈출자들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더 치열해졌다. 그러자 우회 총독이 국경을 시찰한다는 비밀 정보가 들어왔다. 독립군 부대들은 연락을 취하여 구역을 정하고 매복했다가 천우신조하면 우회 총독을 잡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압록, 두망, 양강을 끼고 어떤 구역에서는 국내 쪽에 수많은 저격조가 매복해서 한편으로 국내 연락자들과 연결하고 뒤에 큰 부대들이 멀찌감치 기다리고 있다. 한성천리를 제발로 걸어온 원수의 우두머리를 여기서 격살할 수 있다면 이보다 장쾌한 일이 없을 것이었다. 지금 두만강 연안 중국 쪽의 솟은 벼랑 위 수풀 속에 두 사람의 독립군이 나타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외총독을 만나면 저격하고 그렇지 못한 사정이면 후방 주력 부대에 연락하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다. 이틀 전 출발해 올 때 그런 말이 없었으니 왜군은 그 사이에 이동한 것이다. 외총독의 시찰 길목이 될 짐작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망보기는 이튿날부터는 벌써 틀이 잡혔다. 교대로 잠을 자가며 왜군을 살피면서 국내에서 넘어올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소년은 억지로 잠을 청하면서 기다리다가 조장이 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들어눕자 망원경을 들어 적을 바라보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들은 야산 허리에서 도랑을 파고 있다. 우통을 벗고 삽을 놀리는 자들의 얼굴이 숨막히게 가깝게 보인다. 그들의 유효 사거리 안에 있는 참호 안의 병사들의 키가 낮아지고 퍼올려서 쌓이는 흙더미의 키가 높아진다. 소년의 망원경은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돌아간다.
달리기를 연습하는 아이들이며 편을 짜서 줄다리기를 하는 한 옆에서 횟가루로 금을 긋고 있는 선생인 듯한 사람이 엇갈린다. 소녀는 망원경 속을 날아가서 그들 속에 섞여 있는 것처럼 빨려들었다가는 문득 놀라며 외병들 쪽으로 돌린다. 그러다가 이끌리듯이 학교를 향한다. 거기서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덧 오후가 지나간다. 조장이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고 소년병은 수통을 들고 물들어 내려간다. 골짜기를 내려가는 소년의 머릿속에는 방금까지 보아온 광경들이 가득 차 있다. 이틀째 되는 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소녀는 그 광경을 처음 본 순간부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귓속이 멍멍해졌다. 오후 망보기를 하고 있었다. 왜군들은 진지를 다 끝내고 쉬고 있다. 야산에 자란 잡목 그늘에 누워도 있고 천막 안에도 있고 서너 명이 학교 쪽으로 걸어간다. 소녀는 긴장한다. 외병들이 울타리도 없는 운동장에 들어가서 선다. 구경을 한다. 그러더니 줄다리기에 두 편으로 갈라서 끼어들어 어울린다. 흰 이가 드러나는 외병들과 아이들. 영차 소리. 사람들이 와르르 흔들린다. 망원경을 잡은 손이 제 손 같지 않게 흔들리는 것이다. 잠이 깨어 소년 곁으로 기어온 조장은 소년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았다. 조장은 망원경을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먼저 외병들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 역시 학교 쪽으로 망원경을 돌리자 굳어졌다. 사격에 뛰어나 뽑혀오게 된 소년이 고향에서 일가가 모두 외병들에게 참살되고 천의 고아가 된 처제임을 알고 있는 조장은 소년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망원경에서 눈을 뗐을 때 소년은 물들어가고 없었다. 저녁에 다시 소년이 망보기를 맡았을 때 소년은 침착해 보였다. 보름을 조금 지난 달 아래 강물이 번쩍거리고 맞은편 강산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깨어 있는데도. 사흘째 되는 날 두 병사는 하루 종일 운동회를 바라보았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외병들도 절반가량 그쪽에 가서 뛰고 달리고 하였기 때문에 이날만은 이쪽 저쪽을 번갈아 볼 필요가 거의 없었다. 만국기가 좋은 날씨에 햇빛 아래 예쁘게 펄럭이고 이날은 마을 사람들의 흰옷과 아낙네들의 물새옷이 운동장을 메웠다. 아침부터 시작한 운동회가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외병들의 천막에서 큰 그릇에 무엇인가를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무슨 음식인 모양이었다. 소녀는 종일 화난 듯이 말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달은 여전히 밝다. 천막가를 돌아가는 외병 동초의 총칼이 달빛에 번쩍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철수하였다. 여기서 떨어진 곳에서 강을 건너온 국내의 연락자의 보고에 의하면 외총독은 압록강 쪽을 둘러보고 한성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쪽에서 독립군들이 공격할 수 있었는지 연락자는 알지 못했다. 연락자가 돌아간 다음 그들도 온길을 되밟아 출발하였다. 해질녘까지 행군하였다. 산이 높은 데서는 산허리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을 따라 그들은 나갔다. 가끔 오른쪽으로 멀리 벌판이 보이고 산허리와 허리 사이로 강물이 번쩍이는 것이 보일 뿐 가도 울창한 수풀이 그칠 줄 모르고 그들을 앞서갔다. 대륙지방의 여름이라는 것은
늦은 들꽃이 흐드러지는 봄이기도 하여서 원시의 수풀이 뜸하게 끊이고 햇볕 이글거리는 일년 언저리는 눈에 부신 꽃마당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 조장은 산 열매가 보이면 따서 소년을 먼저 주고 자기도 먹었다. 그때마다 소년은 말없이 받아먹었다. 저녁 무렵에 그들은 개울가에서 식사를 했다. 이 고장 평지에서는 맛보기 어렵게 시원한 물에 미숫가루를 타서 마시고 육포를 씹었다. 그것이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었다. 조장은 가끔씩 소년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았다.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것이 밤이었다. 그들은 모닥불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다. 내일 일찍 떠나면 점심때까지는 본대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었다. 달이 좋은 밤이다. 깊이 잠든 병사들과 수풀이 어슴푸레하게 달빛에 쌓이고 굵은 토막을 짚어놓은 모닥불에서 뻗치는 굵은 불길이 거기서만 달빛을 끄슬렀다. 작은 쪽이 살며시 일어났다. 그대로 잠깐 기다리다가 일어서서 한 발자국씩 자리에서 멀어져 갔다. 소년은 밤내 걸었다. 달이 있다 해도 밤길은 거북이 걸음처럼 더뎠다. 새벽이 되었을 때 소년은 어제 지나온 길을 절반쯤 되돌아와 있었다. 소년은 가끔 뒤를 돌아다보았다. 금방 그쪽 수풀에서 조장의 모습이 불쑥 나타날 것 같았다. 그들이 사흘 동안 망보던 벼랑에 닿은 것은 한낮이 가까워서였다. 소년은 머리를 내밀어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펄럭이는 깃발 아래에서 뛰어다녔다. 외병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소년은 숨을 죽였다. 서 있는 한 외병을 둘러싸고 세 사람의 어린이가 서 있고 그중 한 아이는 외병의 목을 타고 앉아 있었다. 소년은 오래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덩어리가 된 그 모습이 꽉 찼다. 소년은 전날에 만들어 온 돌무더기 위에 총대를 얹고 가늠쇠 끝에 외병의 발끝을 올려놓았다. 외병과 어깨 위에 어린이가 아래 위로 마주보며 흰 이를 드러냈다. 소년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외병의 어깨 위에서 어린이가 문득 멈추는가 싶더니 외병의 얼굴을 덮으며 허수아비처럼 푹 까부러졌다. 서스러차 깨면서 소년병은 일어나 앉았다. 자욱한 달빛 속에 모닥불이 마치 물속에서 타는 불 같았다. 조장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소년병은 소리를 죽여 느껴 울었다. 소년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 꿈이 있는 잠 속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웠다. 잠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모닥불을 지켜보았다. 하늘 가운데로 울마온 달빛으로 구름처럼 웅크린 수풀의 등허리가 하얗게 빛난다. 소년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약간 이지러졌으나 놀랍게 크고 둥근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래 쳐다보고 있자니 만주에서 죽은 누나며 고향에서의 일이며 부모님이 참살되던 날의 일, 외삼촌네와 함께 고향을 떠나던 일, 누나가 죽고 독립군에 들어오던 때의 일이 달 속에 그림자처럼 떠올랐다. 그림자는 자꾸 꼬리를 물고 떠오르고 소년병은 그리운 얼굴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달의 얼굴을 지칠 줄 모르고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
너무 오래 그렇게 바라본 모양이었다. 달이 말했다. 그만 자거라. 내일 길을 가야지. 조장이 드러누우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소년병은 몸을 눕혔다. 갑자기 눈먼 졸음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 이튿날 새벽, 조장과 벌써 깨어난자 있던 소년병은 아침 요기를 하고 새벽 이슬에 젖으면서 본대를 향해 출발하였다.